오늘 주제는 이제 자산승계 전략 수립 어떻게 하느냐. 인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쉽게 제가 또 함부로 말씀도 못 드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1000분 정도 저희가 신탁 설계를 해드리면서 이제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실무 경험 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편하게 궁금할 때 질문하시고 또 이제 속성상 질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여기 오후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바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she eats.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 이게 원래 테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한 15분짜리 동영상인데 이 동물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동물의 행동 양식을 보고 요거는 이제 오이와 포도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시음을 하는데 딱 느낌이 오죠. 오이 맛없는 오이 처음 오이만 주면 그걸 먹는데 옆 친구가 포도를 먹으니까 그 오이를 집어 던지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사실은 우리가 상속 정리라는 문제를 다룰 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정리할지 상속할지인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조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속 정리에 공정함이 있느냐, 이제 공정함의 테스트인데 공정함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부모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또 과거에 받았던 어떤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속 정리에 공정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부모님들이 딱 설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안 해 놓으시면 공정함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고요. 뭐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그냥 모델 사례, 저희 보편적으로 상담을 할 때 가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자산이 뭐 1000억, 2000억 있으신 분도 있지만 한 100억 정도 있으신 75세 분이 이제 배우자분하고 아들 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100억은 이제 상가 건물 50억에 금융자산 40억, 뭐 아파트 1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 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은 철이 없어 재산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상수에 100억이면 상수에가 한 40억 나오거든요. 상수 40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상가 건물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위에 지은 상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 나온 임대를 가지고 본인, 배우자, 아들 둘이 나중에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게 조상한테부터 물려받은 땅이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애들이 팔지 말고 관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자산가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과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유언 공증 정도 내 사후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할지. 근데 공증으로 20년간 못 팔게 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저희가 미국과 일본에서 배워왔던 미국과 일본의 자산가들이 어떻게 승계 플랜을 짜고 실행에 옮기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드물 거예요. 오늘 편안하게 그냥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1대1 상담으로 나중에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 계획 준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건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돌아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분이 30대로 해서 딱 세 파가 나눠지게 된 구조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유지가 가족들이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라.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온 유지예요. 실제 이렇게 남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구두로 그냥 평소에 하는 얘기들을 기사에 나오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상속 관련돼서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좋게 이끌어 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한참 싸우고 있잖아요. 항공사 가뜩은 안 좋은데 지분 매집하고 좀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하죠. 신격호 회장인데 90세 나이에 중증 치매로 전이 되면서 결국 이제 딸이 후견 개시 신청을 하고 신동빈, 신동주가 서로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룹의 지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안 됐죠. 둘 다 안 되고 후견법인 법무법인 원에서 만든 후견법인 선이라는 데서 후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견인은 뭘 하느냐면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이
그룹 전체 지배권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걸려서 의사 능력이 없어. 그 후견인이 그 그룹의 지배권을 후견인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게 냅두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치가 필요하다. 예, 뭐 이 사건은 뭐 워낙 또 유명한 사건이죠. 이부진, 이무재 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로망스였는데 지금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재산 분할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녀들 이혼으로 해서 재산 분할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미국식 모델의 혈통신탁 뭐 이런 것도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이 판결 결과가 나온 게 700억. 그게 이제 원래 청구 금액이 1조 2천억이었어요. 한 2조 몇천억 되는 것 중에 반은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이무재가 한 거죠. 한 건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결국은 공동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진 거죠. 그 대부분 이제 이부진이 가지고 주식은 물려받은 주식이잖아요. 그거는 공동 형성 자산이 아니다고 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00억 정도가 공동 형성 재산인데 그 중에 대부분에서 20%, 그럼 140억 받고 이제 너는 끝내라. 그리고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고 이 이무재는 월 2번 정도 면직교수를 가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미국의 자산가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내 아들, 딸들이 재산 물려받고 있다가 이혼을 해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미국에는 아예 신탁 이름이 그런 게 있어요. Divorce Protection Trust라고. 이혼 시 재산이 감소되는 걸 막고자 하는 신탁. 이게 미국에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더 현대화시킨 게 블러드 라인 트러스트, 혈통 신탁. 내 핏줄로만 재산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사위나 며느리는 못 가지고 가. 이렇게 세팅하는 게 미국식 방식인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 자산가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도 있게 바라보는 게 이 SK 사건입니다. 실제 소송한 게 이혼 재산 분할이 SK 그룹, SK 주식의 42%를 노성이 달라고 소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앞에 이부진 사건은 뭐 별로 없는데 이거는 실제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가 엄청나게 공헌을 한 거잖아요. 시드머니도 일부 가지고 오고 SK텔레콤 인허가 이런 데 다 노태우의 관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 현재 청구 금액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꽤 그 정도 금액까지도 실제 법리적으로 보면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혼이라는 이벤트 하나로 나는 제3의 여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룹이 반틈이 쪼개지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특히나 나는 괜찮은데 내 밑에 자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돼서 자녀분들을 결혼시킬 때 이럴 때 이제 뭔가 재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장치를 하나 만들자. 그게 이제 미국식 모델의 자산승계 전략 방법입니다. 뭐 최진실 사례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조승민 아버지 어머니를 상대로 최진실 엄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진실 조승민 아들, 딸, 환희, 준이의 소유의 남양주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나가라.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조승민 건이었는데 조승민이 죽으면 직계 미속 밑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 위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승민 건데 죽고 나니까 아들, 딸한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조승민 아버지는 하나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우리 상속 법리예요. 그래서 조승민이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으면 뭔가 신탁 방식으로 어떻게든 내 아버지를 위한 어떤 자금을 만들어줬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족들의 자산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요걸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상담을 쭉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자산을 쭉 모아왔잖아요.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로 내려갔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문제죠. 더 늘어주면 좋죠. 근데 이분만 해도 잘한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빠진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순수 제 주관적으로 빠져볼 때는 한 30% 정도는 자산을 자연세대 늘리고, 평균 하는 게 한 30%. 나머지 40%는 다 까먹어요. 이게 상당히 슬픈 현실인데, 이 원인은 뭐냐? 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상속 증여세예요. 지금 30억 이상이 50%잖아요. 그럼 100억을 딱 상속을 해주면
인적공제 빼고 40억, 그거 빼고 나면 그거 반으로 줄고, 손자로 내려가면 그게 또 반이에요. 그 100억이 2세대 상속을 하게 되면 25억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한 세대 30년 동안 내가 물려준 재산의 반만큼을 벌어야지 이분파가 되는 거죠. 엄청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죠. 워낙 이제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됐잖아요. 투자 손실, 경영 부실, 경우에 따른 치매, 낭비, 이혼, 기타 여러 가지 살면서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와 3으로 안 가게 1로 만드는 이걸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고, 이걸 위해서 미국의 신탁은행이나 패밀리 오피스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 패밀리 에듀케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릴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시켜서 싸우지 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산승계 계획도 잘 수립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내가 만약에 문제가 치매가 걸렸을 때 둘이 안 싸우게 미리 후계자를 지정하고 후견을 붙여가지고 딱 세팅을 해놓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 고객들 해외 사례들 연구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연구하고,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또 해외 것도 그대로 수입하면 안 됩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산화시키고, 뭐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진단 예방하고, 후계자도 교육시키고, 상속 계획도 미리 짜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탁도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상속 계획 수립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 법리를 좀 보셔야 돼요. 이제 법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신데, 그나마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놓는 것보다는 유언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의한 분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안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1.5대 1대1이라고 어렴풋이 들어본 법정 상속분이 있는 거죠. 1.5대 1대1.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느냐? 자녀분들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형 얼마 갖고, 내 얼마 갖고, 누나 얼마 갖고 하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소송으로 가거나 협의를 하면 이제 현물로 나눌 수도 있고, 내가 회사를 가지면 현금으로 동생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대상 분할, 아니면 안 된다, 이래줘도 안 되면 우리가 팔자, 경매에 의한 분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1과 2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더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봤더니 영국에서 배운 신탁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신탁에 의한 재산 분할을 미리 부모님들이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고요. 상속의 상속분은 뭐 많이 들어보실 텐데, 우리가 4단계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한 차례 직계비속, 그 다음 위로 직계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것도 없으면 사촌이네, 반계혈족 이렇게 되고, 배우자 상속분은 여기에서 50%를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1.5대 1대1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이렇게 같이 해서 공동상속으로 이렇게 되는 요 구조이고요. 요 메커니즘은 이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게 대습상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상가 건물 100억을 정리했는데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요. 최근에 이제 자주 연락 오는 사례가. 근데 문제는 아들이 죽으면 아들의 아들, 손자하고 며느리가 이제 상속을 가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가지는데, 그럼 그건데 이제 며느리가 젊다, 아니면 사위가 젊다라고 하면 다시 또 출가를 또 해야 되죠. 근데 재산이 불려 있잖아요. 손자한테 내려간 자산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손자 거를 며느리나 사위가 그걸 가지고 간다.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게, 제가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우리 고객이 아닌데 전화로 오시는 분, 유튜브 보고 전화 오신 분이 3분이 계세요. 작년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유언. 그러니까 유언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유언 얘기 꺼내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언의 자유, 생전에 내가 재산을 내 마음대로 팔고 누구한테 주듯이 사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언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의 자유인데, 유언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언이 효력 발생하는 건 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입증이라도 하는데, 살아있으니까 효과가 없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 상속인들이 그 유언서를 가지고 싸우니까 법에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죠. 그래서 자필, 유언서, 공증, 그 다음 녹음, 비밀,
구수, 이제 말로 하면 적어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자필 유언서하고 공증입니다. 자필 유언서를 쓰는 이유는 아무도 없어도 돼요. 내 혼자 써도 돼, 내 혼자 써도 되는 게 자필 유언서예요. 그래서 자필 유언서 쓰는데 문제는 변호사 입회하에 안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일어난 사례 중에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주소를 안 적고 서울시 어디 암사동에서 이렇게 하고 주소 번지를 안 썼어요. 그 유언 무효가 된 거예요. 되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무효가 돼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공증, 자 공증 증서는 좋긴 한데 정인 2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해관계 없는 정인 2명을 공증사무소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더 이제 만만치 않죠. 유언한다는 얘기는 차등상속인데 차등상속을 내 주변에 누군가 알고 있어. 이게 이제 내 자식 중에 적게 준 애가 그걸 들었어. 그럼 생전 난리가 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필 유언서, 공증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요. 자필 유언서는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그 영어로 프로베이션, 그러니까 이제 유언서 검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창고를 서랍을 열어봤더니 유언서가 있어. 그럼 유언서를 들고 법원에 가서 판사님, 우리 아버님이 유언서를 이렇게 남겨놓으신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고 검인 절차가 됩니다. 이때 뭘 하냐면 이해관계인들, 상속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서 개봉하고 이 중에 아들, 딸 중에 딸한테 100%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서 이 진술하고 난리 나죠. 그래서 싸움이 막 부추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필 유언서가 혼자 써서 좋긴 한데 실제 실행 국면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결국 유언 공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언 공증도 그러면 방법이냐? 이거 사실 미국 애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공증으로 유언을 남긴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지금 변호사도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 17년 차로 있는데 뭐 40년 되신 분도 모르고 1년 차도 몰라요. 뭐냐면 우리는 법에서 유언을 남기면 유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실행 국면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무책임한 거지. 내가 유언서를 쓰라고 자문했는데 사후에 유언 집행이 안 돼요. 골치 아프고. 왜 그러냐 보면 유언 공증서는 전산조회 제도가 없습니다. 그 얘기인지 뭐냐면 아버님이 유언서를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찢어버릴 수 있지. 동생 다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조회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버님 살았던 과거 주소지 인근에 있는 공증사무소를 다 뒤져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골치 아프죠. 이게 제대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유언서를 남겨놔도 그대로 집행 안 될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잘 모르는 분이. 유언 집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 NH증권 사례인데요. 200억 정도 주식을 남겨두고 아들 둘 중에 둘째를 주겠다고 이렇게 유언 공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둘째가 유언 공증을 들고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나한테 다 주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식 내주세요. 그러면 NH증권에서 내줬을까요? 못 내줍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왜 못 내줄까요? 금융사들이 유언 공증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유언의 법리는 마지막에 한 유언이 우선이에요. 오늘 아들한테 주기로 하고 내일 딸한테 주기로 하면 오늘 유언은 처리된 것을 보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그럼 금융사들이 200억이라는 돈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은 둘째한테 내줬는데 내일 큰아들이 그 뒤에 자필 유언서를 들고 와요. 그럼 또 한 번 더 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법상 용어로 이중변제. 절대 못 내주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공증하고 법무부에 계속 얘기하는 게 최소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서 금융사들이 전산조회 해보면 최소한 유언 공증은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확인이 돼야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죠. 이런 얘기 아마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도 안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일을 해보다 보니까 금융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부동산 유언 집행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유언 집행을 누가 하느냐를 보면 많이 받은 사람이 유언 집행을 하거든요. 그럼 아들, 딸 중에 큰아들을 제일 많이 줘서 그럼 큰아들을 유언 집행자로 유언서에 남겨놔요. 그럼 큰아들이 이제 뭐 상임 끝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집행하려고 봤더니 둘째, 셋째가 막 소송 걸고 가처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확 들어오죠. 보통 한 세트입니다. 유언 분쟁은 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재산 동결, 그 다음에 소송 진행, 협상 결렬, 대부분까지. 이게 딱 한 세트예요. 그래서 상속 분쟁은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대부분까지 올라가. 싸울 수 있는 거 싸워야지 최대한 많이 받기 때문에 끝까지 가. 뒤에도 한번 사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유언 모르 사례가 많아요. 실제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찍 안 하시잖아요. 90세, 85세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장애가 조금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무유 사례가 엄청 많아서 집행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상속 자산 승계를 계획해야 되는데 유언이 안 돼. 그러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죠. 신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복잡한 장점을 써놨는데 몇 가지만 조금 보면 이거에 이제 저희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품을 오늘 챙겨줘서 가져왔습니다. 예, 저희 4학년인데요. 여기 이제 상속 신탁하고 유언 공정인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속 분배의 신속성, 확실성 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보시면 금융자산은 저희가 돌아가신 것만 확인하면 그날 바로 집행을 해드립니다. 신탁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3주 정도면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는 소장이 날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도 소장 날아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뭔가 전투력이 있는데 갑자기 재산 분할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들한테 갔다가 손자한테도 가고 싶다. 유언수로는 불가능하죠. 신탁은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아들한테, 아들이 사후에 손자한테 이런 식으로 가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신탁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재산 보호 기능. 이게 이제 치매 때문에 뭐 송선미 남편 사례도 마찬가지고 치매 때문에 많은 재산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전재산 보호. 그 다음에 내 사후에 아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한 아까 전에 사례처럼 한 20년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뭐 건물을 보관하고 시키고 싶다. 방법이 없죠. 유언 남겨놓으면 유언 집행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바로 아들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들이 팔아버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신탁이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승계 계획 어떻게 수립하느냐. 요게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일본이 90년대 후반부에 대규모 미국의 일본의 학자들하고 은행 PB들이 미국으로 대거하러 갔습니다. 고령사회에 문제가 되는데 일본은 상속 분쟁이 엄청 많은데 왜 미국에는 없을까? 라고 하고 교수들, 우리처럼 신탁은행 다 가서 알아보죠. 갔더니 이제 자산승계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더라 해서 일본 사람이 요약의 귀재잖아요. 요약해놓은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되게 융복합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의 구성을 파악하죠. 사장님, 54장님, 사모님, 나이, 건강상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분들의, 손자녀들의 재산관리 능력.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줘도 잘 관리하고 잘 키울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물음표가 많죠.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부채 확인.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확인해야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건데 내 이름으로 안 된 거. 이게 차명이 차명. 주식을 차명으로 해놨다. 이게 우리 명의신탁 주식. 아니면 1가구 1주택 때문에 아파트를 내 여동생한테 소유로 분양을 받았어. 이런 것들은 돌아가시면 해결책이 없어요. 상속인들이 자진해서 주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다 원래 내 명의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상속인 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거는 네게 아니고 내 거다라는 확인서를 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분들이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아파트 이런 거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노후자금 설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한 달에 쓰는 금액 예를 들면 나는 한 600이 필요해. 그리고 100사까지 쫙 뿌려놓고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한 2, 30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플러스 내가 타고 싶은 거에 골프도 치고 뭐도 해야죠. 그거 플러스 아프면 또 돈이 많이 들죠. 간병인을 집에서 간병인을 쓰면 3교대로 쓰면 1,000만 원이 나면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야지 내가 집에서 아파도 집에서 간병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곱하기 1년이면 1억 2천. 그거 곱하기 10년이면 12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숫자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노후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물려줄지, 증여로 할지, 상속으로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계력을 봤더니, 우리 와이프 쪽은 치매나 뇌 관련된 질환으로 많이 돌아가 있어.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위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되게 중요하죠. 되게 머리 아픈 거. 세금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상속이 일어난다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반일 거예요. 반.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 중에 일부를 알려드릴 텐데, 하고, 그 다음에 기업만 가지고 있어. 내가 1,000원짜리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재산은 아파트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상속 일어나면 골치 아프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애한테 100% 지분이 넘어갔는데 그 중에 50%는 물납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납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물납의 단점은 금융자산 다 틀고, 부동산 다 틀고 남은 게 있으면 주식을 받아줘요. 이게 또 이상한 제도긴 한데, 골치 아프고 자녀들이 뭔가 현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보험으로 연계시킨다든지 아니면 미리 정리를 통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쭉 찾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이걸 쭉 가봤더니, 이게 신탁이 필요하신 상황이 되더라. 그럴 때는 증여 신탁, 상속 신탁, 뭐 후견 신탁, 때로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신탁, 이런 것들을 지금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6단계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설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혼자 하면 머리 아픕니다. 절대 자산관계는 혼자 하시면 안 돼, 계획은. 머리 아프고 세금도 신경 써야지, 법도 신경 써야 되지, 신탁도 알아야 되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산관계할 때 4가지 포인트, 제가 이제 쭉 상담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모들, 4가지. 절세 전략, 세금을 줄이는 게 맞죠, 100%. 근데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재산 보존. 내가 혹시 침해 걸리면 재산이 제대로 온전히 보호될까? 예. 그 다음 분쟁 예방. 분명히 최소 2명 이상의 자녀물이 있다라고 하면 분쟁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그냥 있죠. 우리 아들, 딸들은 너무나 잘 키워가지고 분쟁이 안 생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더 싸웁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우리 딸 뭐 고대 나와가지고 애들 공부 너무 잘해.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전투력이 세집니다. 훨씬 많이 싸웁니다. 실제 우리 저 대구 지점의 상담 사례인데요. 아들, 딸이 있는데 딸한테 회사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한 500억 대는. 근데 아들이 고대 법대 출신이야. 열받지. 아빠 이거 누나한테 다 주면 유리분 소송 제기할 거니까 25% 내 거 빨리 줘.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끙끙 앓고 있어. 아들 지분 25%를 주는 순간 내 사고에 눈에 보듯 뻔하거든요. 둘이 싸우지. 누나가 70% 가져도 계속 괴롭힐 수 있잖아요. 법상으로 괴롭힐 수 있죠. 회계장부 열람부터 해가 경영권 가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결했는데 하나를 해결 못한 게 있어요. 가압상속 공제의 25% 부분을 못 해주거든요. 그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상속. 뭔가 뜻있게 애들이 내 재산을 써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4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모 드리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세금은 이제 머리 아프죠. 사실 특별한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 똑같거든요. 그래서 30억 이상이면 50% 이렇게 이제 물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50% 구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통에 물을 빼야죠. 자녀들 물통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나는 아직 60대 초반이야. 애들이 어리니까 그럼 20% 구간을 에이밍해서 20%로 자녀들 물통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50% 빼기 20%, 30%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걸 가지고 10년 단위로 쪼개서 계속 이 작업을 하시면 한 200억대까지는 그냥 세금 한 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한 20년 계획을 짜시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리했는 자산들이 스스로 자란다 라고 하면 그거는 세금 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왕창 키워서 주면 다 세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밥 드시면, 스테이크 드시면 5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먹는 거죠. 왜? 다 50% 세금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자녀분들한테 좀 잘 미리 물려주면 이게 한 200억대까지는 세금 그냥 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왜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걱정거리가 나오는 거지. 내 아들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지금 왕창 10억 주면 제대로 관리할까? 이런 고민들. 결혼하고 뭐 정리했다가 이혼하면 또 재산이 좀 없어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막 머지로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신탁이라는 게 있고 그게 정년 신탁이에요. 미국 같으면 돈을 그냥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그냥 준다. 애한테 10억을 그냥 줘. 고등학생한테. 그러면 나타날 게 영향은 뻔하죠.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 금수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탁 씌워놓고 통제권을 부모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대학 가면 뭐 해줄게, 뭐 취업하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치를 쫙 만들어가지고 절대 내 돈을 허투루 못 쓰게 하는 장치. 그게 신탁이기 때문에 요 작업을 하면 절세는 확실하게 됩니다. 근데 못 주고 망설인다. 그럼 신탁 씌우는 거죠. 요 플랜들은 여러분들이 손자녀들이 어리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죠. 얘가 어리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요거 인근에 요 해운대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10억을 줘서 20억까지 불러놨더니, 얘가 19살 되던 해 와서 계좌를 인출해 가요.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인출해 나가. 방법이 없죠. 19살 된 애가 10억을 인출해 나가.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클럽을 가거나 그렇게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럴 때 신탁을 씌워놓고 45세까지는 신탁이 관리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어린 손자녀 아니면 사회생활 시작하는 자녀, 결혼 직전 직후에 있는 자녀들한테 돈을 줄 때는 그런 장치들을 딱 만들어 놓고 주고, 둘이 잘 살면 내가 빨리 풀어줄게. 통제권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오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선호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과표를 낮은 과표로 내리면 절세가 바로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 자녀나 사회초년생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작업들, 내 물통에 50%가 물통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기 싫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래프가 쭉 나와 있죠. 95세, 일본 자료, 우리나라는 85세밖에 없는데, 95세가 되면 일본은 60%, 여성의 80%, 남성의 50%, 60%가 치매에 걸립니다. 엄청 높은 숫자죠. 85세 40%예요. 10명 중에 4분이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지만, 가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치매에 걸린다. 신경고 사례처럼 애들이 누가 후견이냐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후견인도 아니에요. 법원이 정하는 후견인이 되는 거죠. 둘이 싸움이 심하면 법원에서 변호사 누구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죠. 너무 싫은 거죠. 내 가족 재산에 왜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서 관리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뭔가 장치를 만들어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 사례는 그 사마제분 사례인데, 사마제분은 다 들어보실 것 같고요. 사마제분의 그 박만성 회장님이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12년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2012년도에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2012년 9월 8일 날 뇌수술하고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희한하게 나중에 보니까 회장님이 아들한테 사마제분 주식 90%를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성년후견이 돼요. 그리고 뭘 했냐면, 이 박만성 회장의 사모님 정모 씨 분이 큰아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야, 이거는 내 남편이 이미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사모님이 이겼어요. 사모님이 이겼어. 이기면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아들을 정리한 걸 뺏어서 남편 명의로 옮겨놓은 거죠. 근데 옮겨놓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싸움이 심해가지고 결국 지금은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데서 후견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있죠. 이런 이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지만 정리계약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한 거죠. 고소해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깜빵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의 힘인 거예요, 돈의 힘. 내가 가업을 내가 뺏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거죠. 되게 그런 식의 문제고, 최근에 보니까 이 박만성 회장님이 부동산을 엄청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송파구에 있는 이 재개발 직전에 있는 연립주택이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는데, 누구 거? 아들 거에 나왔어요. 아들이 갑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경매로 그냥 처분하고. 좀 더 있어서 개발해서 팔면 돈을 엄청 벌 텐데 공안이 꺼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는 가만 냅둘 거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 뒤에 있는 건 그 스토리를 좀 설명한 거고요. 싸움에는 항상 그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거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얘기인 즉슨 빨리 승계계획을 딱 수립해서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놓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자간에 소송이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치매는 한 경증에서 중증으로 한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혈관상 치매라서 혈관이 터지면 이 케이스처럼 그냥 크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신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상품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익증여 신탁. 이거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받으면 어차피 40% 후반대 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내 아들, 내 손자는 돈을 안 벌어. 그러면 배당 청구만 떼서 손자한테 줄 수 있어요. 주면 손자는 15.4%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46% 빼기 15.4 하면 고금인 만큼은 절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사모님한테 주고 싶다. 사모님 주고 싶다. 사모님 아직 전업주부다. 라고 하면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배당 청구만 떼가지고 사모님한테 기소시키고 연말에 그러면 배당금이 나오면 사모님한테 바로 들어가서 사모님은 15.4% 내가 받으면 거의 뭐 40 몇 프로가 세금이 나온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리신탁, 정리신탁 아까 말한 것처럼 절세를 위해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고 싶다라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신탁 씌워놓고 주고 자녀든 손자녀든 철들면 내가 신탁 해줄게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이게 정리하는 신탁이고요. 그다음 차감자금 정리 신탁. 가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좀 많이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자금 정리는 30억까지 10% 과세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30억이면 29억이면 그 중에 40% 구간이니까 꽤 많이 내는데 10%를 해줘요.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또 그 고용 창출 효과가 높으면 최대 100억까지 10% 과세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창업을 해야죠. 그래서 좋은 창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돈과 창업 아이템을 딱 씌워서 자녀한테 주면서 혹시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불안하니까 신탁 씌워놓고 계속 부모님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상품이고요. 그래서 창업자금 신탁은 아마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후견 신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 안 해놓고 치매가 심해지신다, 뇌출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미리 정하는 거죠. 내 아들, 딸 3명 중에 나는 딸이 나를 위해서 잘해줄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딸이 후견인이 돼 라고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후견제도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가업하시는 분들은 100% 고민하셔야 돼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후견인을 미리 정해놓고 그 친구들을 세팅해서 후견계약 체결해놓고 그건 언제든지 본인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놓고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거죠. 회사로 들어와. 해봐. 잘했다. 오케이. 합격. 그럼 그대로 가는 거고. 시원찮아. 그럼 다시 또 다른 자녀들 넣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사를 안 가지고 있어도 자산이 한 7, 80만 해도 고민하셔야 돼요. 후견인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면 자녀분들이 진짜 후견인이 되면 그 시점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무처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생각하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잘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들은 괜찮은데 며느리가 문제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딸은 괜찮은데 사위가 문제될 수도 있고 경우 때 손자녀들은 문제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미리 나는 내 재산에 대한 후계자를 미리 정할 거야. 딱 정해놓고 후견계약 해놓자.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후견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건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직기치가 없어서 그런데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잖아요. 법원에 나의 신체와 재산을 맡긴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부동산 관리 신탁 해서 이제 부동산을 좀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해외 유학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자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난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내 아들이 이걸 관리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걸 위해서는 부동산 관리 신탁을 맡기면 됩니다. 임대, 시설 관리까지 턴키로 맡길 수가 있어요. 딱 맡겨놓으면 아들은 그냥 매달 본인 통장만 열어보면 되죠. 열어보고 우리가 보내주는 자산운용대에서 바라보면 이번에 공실이 몇 프로 코로나 때문에 몇 프로 생겨가지고 좀 줄어가지고 비용 얼마 내고 실제 넷 인컴으로 얼마를 당신한테 보내드립니다. 딱 보내줘. 그럼 해외에 있어도 가줄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너무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되겠다. 호주로 나 갈래.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국내에 있는 부동산 우리한테 맡기고 호주로 그냥 날아가요. 가서 1, 2년 있다가 들어오셔도 되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활용하는 거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 꼭지는 이제 상속신탁. 궁극적으로
나의 플랜, 내 재산을 어떻게 누구한테 줄지를 한번 좀 세팅을 딱 해놓고 그걸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작동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례를 같이 와보면 제가 설계를 해드린 사례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사 40억, 아파트 10억, 상가 건물 50억. 상가 건물에 시가는 더 나가요. 근데 이제 평가 가격이 50억. 이렇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방법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면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증여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 100억이면 40억 정도 세금 내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 그죠? 그래서 금융은 요거는 이제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30억 공제 못 받으면 30억이 반, 15억이 세금인데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30억을 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내 마누라가 죽으면 어떡하니? 내 남편 죽으면 어떡하니? 그럴 때는 아들, 딸의 상속세를 사모님이 그 돈 받아서 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세대에 넷으로 가는 상속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억 이거는 와이프한테로 배우자 배정하고 절세하고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아들 거까지 다 내줘.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아파트 이제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배우자분 몫으로 준다. 상가금 어떻게 할 거냐? 50억짜리 가격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반으로 쪼개 4분의 1 큰아들, 4분의 1 작은 아들한테 증여를 미리 해요. 증여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까 했지만 재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이제 신탁으로 묶었고요. 나머지 반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사모님한테 넘겼다가 사모님 사후에 아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사후 20년 동안 신탁해서 관리해줘.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은 상속 납부하려고 상속으로 내리고 신탁 씌워서 상속세를 우리가 납부해드립니다. 아파트 미리 사모님한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미리 주는 이 지분, 상가 지분은 신탁으로 묶어요. 신탁으로 묶고 그 다음에 내 지분 남았는 반은 상속 신탁으로 설계를 딱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계 시후에 종료를 하고 상가 건물만 아버지 힘으로 물려받은 거니까 배우자 사후에 20년 동안 팔지 말고 신탁을 유지하고 이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임대차 일체 권한을 장남한테 줄 수 있습니다. 장남한테 안 줘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싸우겠죠. 그래서 장남한테 이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100억의 자산이 정리를 통해 세금도 많이 줄이고 걱정거리들은 신탁으로 싹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유지를 상속 신탁으로 해서 20년간 실현한다. 이게 미국식 모델의 자산승계 계획 수입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거 들은 김에 살짝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혼자서 공부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유튜브도 있고 다 있는데 생각보다 유튜브는 그래도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오시면 대부분 공부를 해와요. 신탁 고수님 이거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보다는 자산이 많으시면 고민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를 활용하셔야죠. 그렇다고 저희가 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담까지는. 그래서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 사실 이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나라 제도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일본식 모델의 신탁인데 저희가 계속 제도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아까 대구 사례처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딸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아들이 유리분으로 20%를 뺏어가요. 그러면 불편한 동거가 내 사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코로나가 대처하다 보니까 좀 개판이긴 하던데 신탁은 잘 활용해요. 일본 신탁을 아시아권에서 제일 잘 활용하는 국가인데 일본식 모델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요걸 국내에 응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100% 신탁을 후계자인 큰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신탁 맡기고 그 다음에 내 사후에 큰아들한테로 수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는데 의결권하고 배당 청구권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큰아들이 다 행사해. 둘째 아들은 의결권 행사 빵 대신에 경제적 권리 30% 가져. 요렇게 딱 세팅을 해 놓는 거죠. 이게 일본의 가업승계 신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시기에는 하고 사무총이 없는 시기에 내 사후인데 건강한 시기에 그냥 신탁 맡겨놓고 아들한테 줬지만 신탁은 수익은 생제는 본인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월급 행사에 말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100% 지배하고 경제적 권리도 1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이 없어진다. 그때부터 큰아들이 임의후견인으로 딱 작동해가지고 회사를 100% 지배하되 그때는 내가 죽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청구권은 전부 다 여전히 회장님 가지고 계신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내 사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잘하니까 장남이 회사를 100% 지배하고 꾸준하게 매년 4% 이상씩을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둘째한테 30% 배당해줘.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되게 효과적입니다. 제가 본 신탁 구조 중에 이만큼 완벽한 구조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 30%가 가압 상속 공제가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도 개선 하려고 하는데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권이 100% 큰아들에 넘어가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100억짜리 100억이 전부 다 공제, 가압 상속 공제는 500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 개선만 되면 이 구조로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 걱정거리가 제로로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는 큰아들이 경영을 잘할까? 이거는 미리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 제가 하고 이제 유리분 이슈가 되면 사실은 이제 요 구조에서 약간 응용해서 많이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 상속이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이 경험하니까 상속은 어떤 전쟁보다도 무서운 전쟁이에요. 가족의 해치까지 올 수도 있고 싸움은 끝까지 간다. 대부분까지 무조건 간다. 자산 동결이 뭐가 문제냐면 상속이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가처분 딱 걸어놓잖아요. 국가에서 안 받아줘요. 가처분이 걸려있으면 또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가열찬 싸움이 대법원까지 가면 4년 걸리고 그 사이에 상속세 못 내잖아요. 하루만 놔줘도 20% 가산세 내죠. 1단위로 만번에 3년가요? 계속 내죠. 이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7년, 8년 상속세를 납부 못 해가지고 계속 가산세 뚜리맞고 있어요. 근데 그 50% 상속세에 가산세가 20%, 70%. 내 재산이 어디 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짜놓고 가시면 이제 아주 편안하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저희 신탁 계약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이런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기도 해요. 자녀분들이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생전 욕심을 내면 적게 받으니까 아주 평온한 가정을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미국식 모델의 가압승계, 자산승계 이런 신탁을 딱 세팅을 해놓고 보수는 얼마 안 비쌉니다. 보수는 0. 몇 %니까 얼마 안 비싸요. 보수 내 100억 상속 맡겨놨는데 100억이 제로로 되는데 1, 2, 3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 정도 딱 내시고 그냥 거기 안전하게 보존된다. 그러면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 오 변호사 하는 말이 진짜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책을 쓰고 있는데 6월 말에 책을 출판합니다. 가족 신탁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국세청 또 나가고 서울 변호사협회 7월 달에 강의 잡혀 있고 작년부터 이제 법무사회, 서울 세무사회 강의 다 나가거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노하우를 알려줘서라도 빨리 전문가들이 구조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실제 김현장에도 제가 강의 나갔어요. 근데 강의 나갈 때 처음에는 어떤 얘기 있었냐면 야, 뭐 신탁해도 유리분도 해결 안 되고 세금도 절세 안 되는데 왜 필요하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실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김현장에서도 고객들 소개받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우리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신탁법이 2011년도에 유언 대용 신탁이란 이름으로 법으로 도입을 했어요. 미국 거를 일본이 벤치마크한 그걸 우리나라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변호사들이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가면 아마 오늘 얘기 듣고 친한 변호사 물어봐요. 너 신탁 알아? 금전 신탁 들어보고 부동산 신탁 들어봤는데 상속 신탁 못 들어봤어. 이렇게 할 거예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애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이 신탁만큼의 가장 완전한 제도가 없어요. 대부분 뭐 유흥공증 해봐야 그거 작동 안 되는 거 태반이고 여러분 또 금융자산 많잖아요. 집행 안 됩니다. 근데 변호사한테 물어보잖아요. 집행 되지 왜 안 돼? 그 사람은 실력 없는 변호사,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고 혹시 질문거리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혹시 1대1로 면담이 있으면 또 같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